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힘들다 보니 네. 어떤 기법을 개발했냐면 행동을 바꾸는. 아니에요. 아니요, 뭘 바꾸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부모님께서 평가를 이제 오셨을 때는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잘못 잘못 얘한테 키웠나? 내가 뭔가 이 아이를 낳자마자 좀 되게 많이 우울했었는데, 왜 임신하고 이제 아기를 이제 낳으면 우울증 같은 게 산후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해서 아이를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뭔가 언어가 이렇게 됐나?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믿음 또는 언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갖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분야 자체가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나토미를 하거든요, 해부학을. 왜냐면 이제 공기가 이제 여기서 폐에서 나와서 성대를 울리고 구강 구조를 움직여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 말의 내용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 해부학이란 기능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부모님의 어떤 이런 죄의식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일어난 미신 같은 거, 잘못된 믿음은 지식을 전달해서 타파해라라고 표현을 해요. 오개념을 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가 오기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죠. 차라리 청각 장애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는 cleft palate이에요. 아니면 뭐 지적 장애예요. 또는 뭐 뇌성마비예요. 다운 신드롬이에요. 이렇게 아주 극명한 그런 거를 타고난 아이들이면 부모님들이 이런 죄의식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100의 인시던스 레벨이 10에서 15%예요. 비언어성 인지는 정상인데 verbal, 그러니까 구어적인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잘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3살 이렇게 지나니까 좀 이상한데, 놀이터 데리고 나가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아이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유치원에 보냈는데 지시 따르기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또는 첫째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둘째가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인터넷에. 그럼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거긴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안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잘못된 지식으로 언어의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중언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두 언어를 사용해서 이 아이가 언어가 이제 지연이 되고 못하는 것 같다, 말을. 아니, 그러니까 뭐 베트남 이제 부부신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해주고 있다. 한 언어로 몰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주재원들 우리가 너무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얘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언어가 지연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한 90% 이상, 또는 뭐 두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 장애다? 전 세계 이중언어, 삼중언어, 사중언어 화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제가 지식적으로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풀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저희 쪽 사람들에겐 언어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특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요새 뭐 느린 학습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뇌의 어떤 용량, 지닐 수 있는, 왜냐면 언어가 정보거든요. 그래서 information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또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어떤 효율성, 그거 말고도 또 암묵적인 학습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언어를 배우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극명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언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 보니까 언어가 지연이 되는데, 그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라. 그러면 사실
저를 만나는 1시간,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을 만나시거든요. 제가 뇌 사진도 보여드리고, 정보,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럴 때 인풋, 아웃풋에서 언어가 이럴 수 있는 거고, 설명을 하면 사실 그날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없잖아요, 아이를. 그런데도 부모님이 굉장히 어깨에 어떤 큰 짐이 내려가고 지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는 이 아이는 이렇게 발달이 가겠구나. 그러니까 뭐 언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다양한 상담 아닌 상담인 거죠. 제 입장에서 상담은 지식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교수님께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자주 여쭤보는 게 그날은 그래도 그렇게 해피하게 가지만 저랑 만난 날은 아마도 만약에 그 아동이 언어에 먼저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작업이 그러니까 금방 끝나진 않아요. 언어 치료라는 게 꽤 롱텀으로 가요. 뭐 정말 빠르게는 6개월, 아주 말다면 그러나 1년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아동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을 살아나가는 양육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실 수도 있고 그날은 죄의식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어려운 경우, 마음이 힘든 경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상담해주고 저희 전문가들도 항상 그걸 궁금해해요. 저희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야기 들으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똑같은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이 훨씬 더 큰 충격과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특히 자신의 약간 분신으로 생각을 해서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다라는 자신의 그 성적표. 네, 그걸 생각을 하다 네. 보니까 자녀가 장애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장애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큰 이 죄책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제가 눈이 안 좋으니 아이가 눈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시력 검사를 하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평생을 안경을 써야 되나? 내가 그걸 물려줬구나. 그래서 그걸 딱 제가 느끼면서 야, 이 안경 쓰는 것도 이 정도인데 이게 다른 형태의 장애라면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겨나는 그런 다양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 보니 이게 이제 불안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건강하게 커야 되고 그냥 이 객체로서 이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아이가 비춰주는 모습이 나와 우리 가족을 반영하는 이런 문화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얘가 이제 어떻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민감성이 되게 높아지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수가 좀 적다 보니까 과보적인 태도가 많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까 그 문화적인 플러스 시대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불안의 요소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맥락 속에 있어서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뭔가 조금 불안이 높다, 정서적인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러면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인지적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인지와 정서라는 게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갑자기 긴장하고 불안하면은 생각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뭐 시험 불안이 있다거나 발표 불안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때는 발표도 잘하고 문제도 잘 푸는데 불안하면은 사고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상담에서는 그걸 약간 인지적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안이 약간 높여주는 생각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대표적인 게 약간 파국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커테스트로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를 진단받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다.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지금 장애라고 하는 진단받은 거기에만 매몰이 돼서 그냥 나의 삶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든지 그냥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해서 되게 생각이 좀 과격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아까 파국적 사고라든지 흑백 논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컨펌 해주는 정보를 부적절한 정보를 들으면 이게 더 확신이 생기는 확증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볼 때도 더 불안하고 더 재촉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롱텀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사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초점을 둬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모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생각이 조금 저희는 이제 인지적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지적 오류라는 것이 생각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연하지 못해. 예,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뭐 머스트이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나는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우리 아이는 말을 잘 해야만 한다. 약간 머스트이즘? 예, 처음 머스트에 들어봐요. 예, 이제 그 인지적 있는 말이에요? 이제 약간 일종의 만들어낸 말이요. 만들어낸 네, 말인 약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삶 속에 머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필요 없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지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이제 알버트 앨리스라는 대표 학자가 그런 생각을 비합리적이다, irrational belief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irrational belief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 must가 들어가는 진술문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있으면 결국 사고가 경직되다 보니까 결국 부정적인 감정도 생겨나서 그래서 거기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must라는 단어를 영어로 치면 prefer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잘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나 역시도 양육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상당히 플렉서블 해지고 생각이 이제 유연해지면 이제 따라오는 감정 또한 이제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줄어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언어로 돌아오는데 이제 교수님과 이제 대답을 네. 준비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라고 네. 할 때 이게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쉽지 항상 않죠. 마음같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표현 쓰는데 그래서 인지적 접근의 또 한 부류는 네. 생각을 바꾸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 네. 어떤 기법을 네. 개발했냐면 행동을 바꾼가? 아니에요. 아니요, 뭘 바꾸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언어를 바꿔요. 저 그래서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우리 거. 아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속으로 생각하는 이제 셀프톡인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이너 스피치가 되게 경직되어 있고 되게 부정적인 진술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부정적 진술문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이 생각이다 보니 결국 말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언어를. 그렇죠. 엄마의 언어를 이런 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바꿔주는 대체 언어들을 이제 진술문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는 뭐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 상담. 그러면은 부모들마다 또 정도가 다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가 돼서 내 생각이 조금 과했었구나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제 자꾸 부정 생각이 날 때 약간 스탑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떠셨는지 여전히 어떤 점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지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치료자의 어떤 그 진정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되게 가벼워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심적 어려움을 이 사람이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던 이 치료자인데 나한테 희망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들을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아까 컨설팅과 코디네이팅과 맞물려서 결국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줄 것이고 그게 이제 치료라고 그러니까 치료와 변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부모 코칭할 때 보통은 미국은 다 그룹으로 하잖아요. 네. 왜냐면 서로 서포트 그룹이 되라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그 안에는 뭐 만 3세를 이제 갖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학령기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 다양해요. 뭐 만 3세 엄마 아빠만 모여라가 아니라 너무 다양한데 딱 그런 거거든요. 다른 부모님들을 이제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또는, 우리 아이보다 뭔가 더 되게 시비어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애티튜드가 또 다르구나. 또는, 우리 아이는 지금 만 2세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가 만 4세, 5세 되면 저 집에 저 정도 이제 되는구나를 약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부모님들. 그래서 지지가 되고,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토요일 날 무슨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실 양육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다, 부모는. 그러니까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가 이제 어려우면 부모님들이 되게 가르치려고 하세요. 언어를. 그러니까 뭐 책을 읽을 때도 막 계속 어휘를 막 많이 습득하고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그냥 보통 대화 나눌 때도 이제 계속 왜냐면 얘가 늦대니까 뭔가를 많이 자꾸 주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교수자는 아니죠. 아까 저희가 물론 코칭을 이제 배웠지만 코칭한다고 했지만 24시간 동안 제가 그거를 하라는 건 아니고 24시간 동안 저희가 교육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불안한 거를 아이들은 정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엄마 마음을 잘 안다. 우리 뱃속에 있어서 그런지 엄마들 마음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금방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 엄마가 뭔가 불안하고 엄마가 뭔가 슬픈 것 같으면 아이들이 금방 캐치를 해요. 그래서 등을 봐도 아이들이 안다 그래요. 엄마가 등 지고 설거지할 때 울어도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가 민감해요. 비언어적인 그 항쟁에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 가족이 쭉 시간을 어떤 흐름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라는 건 이제 사랑하고 건강하게 이제 잘 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 뭐 교수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게 교수, 교육의 조작적 정의라고 사실 자신의 어떤 자녀를 막 지식 전달하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도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이제 언어적인 거를 너무 얼얼대서 막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좀 워워 이렇게 약간 톤 다운 하시고 힘 빼시고 그냥 우리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 그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면 함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유능성의 욕구가 되게 높다 맞아요. 보니까 언어가 맞아요. 결국에는 다 하니까 되게 이제 모든 역량의 맞아요. 파운데이션이 학습 되잖아요. 뭐 이런 쭉쭉쭉. 그러니까 언어가 문제가 됐을 때 네. 생겨날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네. 예측을 하다 보니까 네. 더 조바심이 맞아요. 생길 수 있고 아까 이제 여러 이제 그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이는 외국 환경 또 뭐 한국도 그런 게 존재하겠죠. 근데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집단 상담은 개인이 했을 때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일종의 치료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그룹 카운슬링의 세라피릭 팩터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쭉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보편성이에요. 그 결국 이게 나만 하는 그쵸. 게 이게 다른 다른 집도 사람한테 공개도 안 하고 막 맞아요. 몰래 찾아보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갖고 있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상당 부분 경감이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인시던스 레벨 꼭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10에서 10에 15%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굉장히 많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유니버설리티도 그렇고 음. 또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은 결국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 보니 저렇게 하자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일종의 이제 모델링이 소셜 모델링이 돼서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거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나와 좀 이질감이 있다라면 난 저렇게까지는 못해 할 수 있지만 약간 나와 좀 유사성을 느낄 때 그때 주로 이제 그 모델링 효과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은 이제 뭐 치료자의 정보 중심으로 약간 원웨이로 간다면 그룹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로 이게 정보를 주고받는 면에서 이제 되게 효과가 있어서